네, 그럼 지금부터 안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6월 25일 6.25였는데요. 특히나 한국전쟁 발발 74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등포구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요. 이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행사 그리고 반공 순국용사 위령제 등 특별한 시간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호국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분들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앞서 6월 4일 박성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님을 모시고 1차 특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련한 특강 시간인데요. 최근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이 의문과 불안도 커지고 있으실 텐데요. 이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하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남북 함께 시민연대 대표자, 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태영호 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영등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6.25 전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영등포구는요, 우리 6.25 전쟁 때 대단히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6.25 전쟁에 대한 강연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6.25 전쟁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공직자로 있다가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8년 차거든요. 그런데 매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6.25 전쟁에서 정말 어떻게 피를 흘려 싸웠는지 과거를 뒤돌아볼 때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계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거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이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공산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악의 제국의 맨 끝자락에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섬처럼. 지금은 우리가 시기 경제 대국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이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산파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없지만 그때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없었습니다. 또 미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바로 1950년 1월 에시스라인이라는 걸 그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디까지 그을 것이냐. 그래서 에시스라인을 그었는데 그 에시스라인이 아쉽게도 그때 당시 38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만일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한판 붙는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도와주러 외국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상식적으로 이거는 가나 마나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후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16개 나라에서 지원병이 왔을 뿐 아니라 미국 한 나라에서만 또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코레아라는 이름 하나 듣고 그 코레아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그때 당시 6.25 전쟁 전 기간에 미국에서 미군 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왕사 장성들의 아들들은 거의 다 대한민국 전쟁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아들들이 35명이 바로 6.25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터진 지 74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대단히 많이 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월 25일 저녁 우리 서울 워크힐 호텔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만찬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희생된 8군 사령관이었던 워크힐 장군의 이름을 단 워크힐 호텔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그 희생 정신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고맙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50년 12월 워크힐 장군이 그때 희생됐을 때 워크힐 장군의 영구를 누가 명명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워크힐 장군이 누가? 정확히 하십니다. 이분에서 박수 한번 좀 쳐드릴까요? 8군 사령관, 낙동강 괴선을 지켜낸 8군 사령관 워크힐 장군이 우정부 괴선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집차가 사고 나서 거기서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된 장군의 시신을 누가 영구를 메고 나갔느냐? 그때 당시 전선에서 싸우던 워크힐 장군 샘 워커가 직접 와서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 전 기간에 미국의 거의 모든 장성들의 아들들이 다 와서 여기서 싸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이 자기 지도자들의 아들들까지 보낼 정도로 6.25 전쟁에 올 줄 모르고 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과 북의 군사력 대비입니다. 한국은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북한군은요 거의 20만입니다. 무력 대비가 2대1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군대 쪽수는 그리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군대가 어떤 핵심 권력으로 구성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북한군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에는 5만여 명이라는 바로 1년 전까지 중국 대륙에서 마오쩌둥과 짱제사하고 싸웠던 중국 군대에서 1949년도에 국내 전쟁이 끝나자마자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군에 편입된 5만 명이라는 전 중국군 조선족 부대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년 전까지 전투 현장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대로 북한군에 편입돼 가지고 북한군의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그때 당시 어떤 처지였는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8개 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선을 지키려고 38선에 나가 있던 사단은 8개 중에 5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개 사단은 후방에서 1949년도부터 당시 남로당 팔지산을 토벌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 있었는데 작전 때문에 후방에 있었고 3개 사단만 나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단장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평균 나이가 29세부터 30세 사이였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짓고 있는 주요 무력의 사단장들의 나이가 29세, 30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정치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 장성들은 자기 아들들을 다 보내서 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가하고 그중에 35명이 죽었는데 한국군 장성의 아들은 몇 명 한국전쟁에 참가했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많은 사단장들이나 장성들은요 아들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 사단장의 평균 나이가 29세, 30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청소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력 대결을 볼 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은요 지금도 또 1950년대도 딱 전쟁을 가려는 작전을 짤 때 바로 이 숫자 0을 중시합니다. 여기 군대에서 이거 전역 가셔서 지금 제한군이나 상위군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숫자 0을 항상 북한은 중시한다. 이걸 좀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한테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에는 탱크가 그때 당시 241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공격하는 쪽에서는 뭘 생각하느냐? 상대한테 없는 무기를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없을까? 상대가 모르는 무기를 가지고 기습해서 상대를 찌를 수 없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면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초기에 일본군한테 밀렸을까요? 없습니다. 일본이 그때 조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결국은 조선 군대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남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점령할 때 나폴레옹에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포였습니다. 포대를 잘 쓰면 전투에서 쉽게 이긴다. 그래서 그때 북한군은 바로 뭐냐? 한국의 탱크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스탈린한테 이야기해서 탱크를 242대나 가지고 이제 불의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작전 지도입니다. 우리가 평양을 탈환했을 때 미처 북한군이 가지고 도망치지 못했던 지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보니 그때야 우리는 북한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전 계획은요, 지금 현재까지도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한테서는 대단히 본보기 작전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을 만드는데 2차 대전에 동원되었던 소련의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다 북한에 나와서 이 작전 계획을 짰습니다. 이 작전 계획의 핵심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은 6월 25일 날 일으켜서 한 주일 안에 끝내고 8월 15일 날 서울에서 8.15 독립기념 행사를 크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전이 서울에서 끝난다. 그때 당시는 전쟁이 3년 갈 줄은 또 낙동강 전선에서 말하자면 남북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전 계획이 있었고 이 작전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뒤집어 엎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 작전 계획을 가만히 지금 보세요. 이 작전 계획을 보면 주공전선은 이렇게 서부전선이 주공전선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죠? 바로 이 한반도의 서쪽 중국에서 뭐 원나라 때든 청나라 때든 명나라 때든 항상 우리 한반도 볼 때는 이 서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서쪽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의 동쪽은 태백산 내기에서 다 산지이기 때문에 대다수 전쟁은 이 서쪽에서 일어나서 이 서쪽을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북한군은 그때 당시 조공전선을 어디다가 했느냐? 바로 이 중부전선과
바로 이 부산을 조공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뭘 이야기하자는 거냐면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점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하면 제일 먼저 6.25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는 전투 꼽는다면 첫 번째 전투 어느 걸 꼽겠습니까? 어느 전투? 백마워시 전투. 또 아무 나라나 전쟁을 떠가는데 어느 전투가 진짜 이게 중요한 전투였다라고 다 역사적으로 기록합니다. 백마워시 전투. 그 다음에 또 어떤 전투가 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 또 예? 자, 낙동강에서의 전투. 그 다음에 어디요? 네. 여러 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쟁 기념관에 가면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나서부터 마지막 끝난 날까지 모든 중요한 전투들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는 그럼 이 전쟁이 왜 북한은 실패했다고 보느냐 이 점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면 북한은 이렇게 여기 한 주일 내에 서울에서 전쟁을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에도 그때 당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차지하는 자가 결국은 전쟁을 끝내는 거고 서울에서는 전쟁을 끝낸다. 그런데 6.25 전쟁은요 소련군 공군들이 와서 작성하다 나니까 서울을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대단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북한은 어디를 점령하자고 하느냐 6월 25일 날 당일날 북한은 부산을 점령하자고 합니다. 바로 이 부산을 점령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4일 저녁에 북한군은 600여 명의 특전사가 수송선을 타고 나신항을 출발해서 이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부산 앞바다에 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온 시간이 몇 시냐? 저녁 6월 25일 저녁 8시입니다. 그때 당시 6월 25일 당일은요 아직 서부전선에서 계속 파주 여기서 지금 북한군과 싸울 때인데 벌써 북한군은 6월 25일 저녁 이 부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부산을 먼저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한 줄 동안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은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할 생각도 못하게 생각도 하지 못하게 염두도 하지 못하게 사전에 그 싹을 싹 잘라버려야 한 줄 동안의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서 한국으로 오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소규모 부대는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고 대규모 병력 말하자면 탱크, 포 이런 거는 그때 당시 비행기에 실을 수 없으니 바다를 통해서 부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전쟁이 터진 날 서울에 앞서서 북한이 먼저 부산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에 나간다면 미국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다 그때 당시 전쟁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작전 계획은 대단히 치밀하게 짠 작전 계획이다. 그런데 6월 25일 날 저녁 8시에 도착해가지고 북한군은 부산에 상륙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 도착하자마자 부산에 즉시 상륙하지 않았느냐? 부산 주민들이 다 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잘 때 바로 특전사 600명이 부산에 상륙해서 부산의 모든 관공서들과 신문사, 방송국을 다 장악하고 그 위에는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올리고 6월 26일 아침에 부산 시민들이 눈을 뜨고 길거리에 나오니 태극기가 내려지고 북한 인공기가 올라가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부산을 북한군이 차지했습니다 라고 뉴스를 날리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나 메가도 사령관이 끝났구나 이제는 라고 포기할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백두산함이라는 그런 전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함. 이 전함이 진해 해군 기지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북한군이 지금 좋은 전선에 걸쳐서 치고 내려오니 빨리 그 부대를 동해로 기동시키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그날 저녁에 그 함이 퉁퉁퉁퉁퉁퉁퉁 떠나가지고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정체불명의 큰 수송선이 바로 부산항 앞에 지금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 함장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 저 수송선이 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항을 떠나든지 해야지 항 딱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불로 신호를 합니다. 무슨 선박이세요? 왜 서 있으세요? 부산항에 들어가러 가세요? 아니면 나가러 가세요? 누구세요? 하고 불로 빡빡빡 물어봐요. 답변이 없어요. 더 이상하니까 또 물어봐요. 그때 당시 거기에 서 있던 북한군은요, 아, 발각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중기관총으로 우리 해군 함선을 향해서 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함선도 아, 이게 뭐냐, 저 수송선 짐을 나르는 배인 줄 알았는데 그 배에서 총탄이 날아오니 공산군이다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공산군 배가 부산항에 오려고 한다는 걸 안 요 순간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제가 아까 북한은 숫자 0을 중시한다고 했죠. 왜 북한은 저렇게 부산항에 상륙하지 않고 마음 표현이 시간 10시가 되기를 기다렸느냐, 그때 북한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함포를 실은 전함이 없었습니다. 탱크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함포를 실은 전함이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도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군함은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은 건데 대부분이 다 목선이었어요. 밀수군이나 혹은 5선 정도 단속하는 이런 배였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배에 포를 실어야 되는데 배가 무게되어 있고 포를 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그 고사포를 실는 조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우리나라에 조남이 없는 줄 알고 지금 부산항에 와서 지금 마음 놓고 지금 열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나타서 꿈뻑꿈뻑하니 이거 뭐지? 내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총 몇 발 떠르릉 쏘면 무서워서 도망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전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백두산 함에서 포탄이 포알이 꽉 하고 나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우리한테 고사포를 실은 전투 함선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첫 해군 제독이 손원일 제독인데, 이분이 본인이 해군 제독인데 우리나라에 함포를 올려놓은 조남이 없다는 이 사실에 너무 통분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함선을 한 천만 좀 달라 하니까 미국이 함선을 안 줍니다. 중국에 가서 함선을 하나 더 살 돈을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해병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호소를 해서 장교들과 사병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갑니다. 가서 돈이 없으니 그때 당시 한 8만 불 정도를 모았다고 해요. 배에 군함은 살 수가 없고 남이 쓰다가 버리는 파철로 버리는 배를 이분이 하나 샀습니다. 사서 거기다가 포를 올려놓고, 그래도 포를 올려놔야 되니까 그 포를 올려놓고 그 배의 이름을 백두산함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때 미국에서 싣고 온 포탄이 모두 100발이었습니다. 100발을 싣고 1949년 12월 달에 미국을 떠나서 하와이에 도착하니까 3월이었어요. 하와이를 떠나서 우리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한 날짜가 언제냐? 1950년 4월 10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함포를 실은 배가 항해에 도착했기 때문에 북한 간첩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런 배가 지금 아마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도자들도 우리나라에 그런 백두산 함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포알을 100발밖에 미국에서 못 가져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백두산 함에 우리 해군은 포탄을 한 번도 쏴보지 못한 해군입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연습하면서 쏴야 되는데 연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 배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함장이 야 쏴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못 쏴본 군대가. 그래서 보고 포화를 놓고 장전하고 꽝 하고 쏴왔어요. 쐈는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권총을 한 번도 못 쏴봤어요. 그런데 권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바로 저 목표를 맞추라고 할 때 여러분이 권총으로 여기다 병을 하나 세워놓고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권총을 주면서 저기다 세워놓은 물병을 맞추라 하면 맞힐 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정답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맞출 수 없지만 내가 장진하고 권총을 들고 물병 가까이 와서 빵 쏘면 맞을까 안 맞을까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함장이 이 배를 가져다 붙여라 하는 겁니다. 이때 정말 우리 해군들은 죽기를 다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배를 북한 배에 가져다 붙이는데 붙이면서 포를 하나 치고 또 꽝 쏘고 못 맞아도 괜찮아 꽝 쏘고 또 배가 따라가니까 포를 쏘면서 점점 다가오니까 북한이 도망칠까요? 안 도망칠까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한 포가 있는데 배가 다가오네 하고 거기서 주력량을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쏘면서 따라가다가 몇 시간이 지난 새벽 1시 26일 새벽 1시 반에 한 마리가 가서 꽝 맞았어요. 그래서 북한군 600명의 특전사를 실었던 백두산함은 부산항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가라앉았습니다. 박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포도 한 번도 못 쏜 그런 병사들이 저 배를 향해서 쏴라 맞질 않아. 그러면 육탄에서 가져다 붙이고라도 쏴라 라는 이 함장의 명령에 몽땅 다 싸우자 하고 배를 가져다 붙이면서 쏜 이 영웅적 희생정신이 바로 6월 25일 날 북한이 부산을 차지한 것을 막은 겁니다. 자, 제가 아까 탱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형님 이거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빨리 끝낼 방도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한국군의 무력 상황을 좀 가져와라. 스탈린이 보더니 스탈린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제대로 이거 저 스파이들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한국군에 탱크가 없어? 미군이 나가면 탱크가 안 주고요. 미군이 탱크 하나도 안 주고 갔습니다. 야 이건 이거다. 내가 탱크를 주겠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 탱크를 가지고 기습해서 부위에 전술을 붕괴시키는 그 연습이나 해라. 그래서 북한군은 1940km 1년 동안 가서 탱크 타고 탱크 모으는 연습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탱크는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가면요. 제가 그래 이야기했지만 방어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이 붙었을 때 방어하는 쪽은 전선을 차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움직여요. 전선을 향해서 맞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하는 쪽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쪽이 이 불리한 걸 이겨내려고 만든 게 탱크입니다. 그래서 탱크에 출발을 씌우고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는 역전이 돼서 방어하는 쪽에서 공포심이 생깁니다. 왜? 탱크를 향해서 포를 쏴야 되겠는데 쏘는 사람은 전선에서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앞에 본 쪽은 자기를 향해 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서 자동적으로 모르게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불의에 저렇게 200여 개의 탱크로 6월 25일 날 불의에 시기 들어옵니다. 안 내려가니까 전쟁 첫날은요 북한이 계획한 것처럼 딱 됐습니다. 자, 우리군이 포를 가지고 북한에 오는 탱크를 향해서 쏘는데 탱크는요 탱크 앞부분이 절감이 두껍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준 포로 쐈는데 탱크가 훔칫하고 멈춰설 듯 하더니 그냥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9시에 벌써 개성이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전선이 완전히 붕괴돼서 탱크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군은 그 다음부터 서울 쪽으로 지금 계속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6.25 전쟁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 한 주 동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중부에서 내려오는 북한 탱크 사단은 내려와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중부전선의 탱크 사단은 수원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수원이냐? 서울에 앞서서 북한은 어떻게 작전 계획을 세우느냐? 25일 날 부산, 26부터 27일 사이에는 수원, 그 다음에 28일 서울, 마지막에 서울입니다. 왜? 중부전선에서 탱크 군단이 수원을 차지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군은 수도를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서울 교회에 다 집결해서 시가전을 준비할 거다. 이때 6월 28일 날 이 수원 개선에서 북한군은 서울을 향해서 얼리 밀고 위에서는 북한군이 내리 밀고 하면 한국군은 서울에서 다 전멸된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일으켰는데 이때 중부전선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춘천, 홍천 개선을 지키고 있던 우리 제6사단 김종호 대령이 이끄는 6사단이 북한군 탱크한테 필사적으로 맞습니다.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탱크 그때 당시 서부전선에서는 막 전선이 무너져서 막 도망치고 있는데 이 중부전선에서는 우리 병사들이 수류탄을 몸에 차고 6탄 용사가 돼서 수류탄을 향해서 막 돌진하고 던지고 호로 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와서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증하고 있는가 하면 김종호 대령이 정말 평시에 육사단을 정말 전쟁 연습에 잘 대비시키고 장교들을 정상적으로 잘해서 전쟁에 대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막고 북한군을 여기서 저지시킬 수 있었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김종호 대령은요, 평시에 전쟁은 꼭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시에 엄청 전쟁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훗날 북한의 사례를 보면 중부전선을 통해서 수원으로 내려가던 이 작전이 대단히 큰 실책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탱크는 어디에서 위력을 발생하느냐,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직선선상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뭘 생각하고 되느냐, 춘천과 홍천은 그때 당시 산악지대였어요. 도로도 외통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직선으로 우리 국군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불고불한 선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탱크가 일직선에 놓여 있어야 공포심이 생기겠는데 이 탱크 바라보는 거는 항상 저쪽으로 가서 산을 걸고 또 일로 왔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제때 포착한 우리 김종호 대령이 무수할 필요 없다. 저런 속도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개성까지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 결국은 탱크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포를 발사하고 수탄을 던져라. 탱크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직선상에 넣었을 때는 앞에 철갑이 두꺼워서 포로 까부시기 힘든데 춘천에서 산악이 되니까 탱크가 이렇게 오다니까 저를 향해서 쓸 때는 탱크가 어디로 설까요?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갈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은 중부전선을 돌파해서 서울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때 육사단이 6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북한군의 중부전선에서 투입된 이 무력의 40%를 바로 4일 동안 완전히 좌주시켰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6월 28일 전에 수원을 먹는다던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육사단이 춘천에서 막아나선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자, 6월 20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사를 만나서 북한이 치고 내려왔다. 우리가 여기서 저 공산주의와 싸우는 길은 우리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빨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정보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해라. 그리고
트루맨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합니다. 트루맨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꼭 도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세계 대국입니다. 미국의 눈에는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선도 있고 전 세계를 보는 것이 미국의 항상 세계 전략입니다. 미국은 자기 이런 세계 전략을 갖추라는 데서 제일 1순위로 보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미군에 가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 나라에 미군에 갔을 때 그 나라 국민들과 군인들이 미군과 함께 용기를 내서 싸울 그런 희생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체크합니다. 만약 먼저 체크해보고 이 나라는 무기도 훌륭하고 나라 돈도 많고 다 훌륭한데 군대가 싸울 무지가 없다라고 하면 미군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왔다가도 갑니다. 우리가 다 아셨잖아요. 남부 베트남. 미군이 가서 남부 베트남을 전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을 미국이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딱 보니까 비행기, 탱크, 장갑차 계속 가져다 주는데 가 보니까 남부 베트남 군대는 싸울 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순간에 아니다. 이건 도와줄 의미 없다. 철수해. 74년대. 그래서 75년대에 거지 같은 북부 베트남 군대가 소총으로 무장한 베트남 군대가 F-5와 탱크로 무장한 남부 베트남 군을 쉽게 별다른 전투 같은 전투도 없이 쉽게 점령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셨죠? 아프가니스탄 그 잘 무장된 10만의 군대가 탈레반과 같은 그 거지 같은 군대와도 싸울 수가 없는 걸 보고 미국은 바로 비행기 타고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루맨 대통령이 바로 맥아더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한번 가서 한국군이 우선 있는지 그 다음에 싸울 의지가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28일 날 이미 서울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전 세계가 서울을 다 점령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뒤였어요. 맥아더 장군이 대통령이 가보라니까 와야죠. 왜 가자. 라고 봅니다. 근데 맥아더 장군은요, 그때 우리 군이 다 서울에서 포에 갇혀서 다 전멸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야겠나 하니까 참모들이 수원비행장으로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보시죠. 맥아더 장군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수원비행장이 아직 국군의 통제에 있느냐? 아직 있습니다. 그게 6월 19일이거든요. 그래? 이상한데. 정말이야. 가보자. 거기서 비행기 타고 바로 2시간 만에 와서 수원 비행장에 내리니 진짜 비행장도 우리 국군이고 국군 우리 지휘관들이 나서 쫙 사령관을 맞이합니다. 맥아더 장관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군대가 있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카카.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강이라며 지금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영등포 이 지역이에요. 맥아더 장군이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프차를 타고 달려가 보자. 그래서 달려와서 지금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마 이 영등포 노량진 이 주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왔는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맥아더 장군이 첫 와서 돌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전선을 지금 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군 1등병 정말 오랜 1등병 병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맥아더 장군이 이상해서 아니 이거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군대가 수도를 빼앗긴 군대가 여기 남아있네. 맥아더 장군이 물어봅니다. 아니 넌 누구냐? 하니까 1등병 신동수입니다. 왜 아직 여기 있느냐? 금방 북한이 한강을 넘어오면 잡혀 죽을 텐데. 그때 1등병이 맥아더 장군에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그겁니다. 장군 카카. 철수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수 명령이 없으면 여기서 싸울 거냐? 철수 명령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말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탱크로 무장한 지금 북한군에게 그때 당시 전쟁 개전 초기에는 우리 군이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우리 군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정신력도 다 바닥을 칠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1등병이 철수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저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 안에 명령지휘 체계와 기강이 살아있는 군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장군인데 너 하나 주면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말해달라. 라고 맥아더 장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1등병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총과 총알을 주십시오. 싸울 수 있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더 돌아올 필요도 없다. 이런 정신력을 가진 군대가 있다면 미군이 여기다가 도와주면 바로 우리가 안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비행기 타고 더 돌아보지도 않고 도쿄로 갑니다. 가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가보니 군대도 살아있고 전신력뿐 없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 6월 19일 날 북한이 원래 계획대로 순천, 홍천을 돌파해서 수원 비행장을 북한이 차지했다면 메가더 장군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한강 이남에 우리 전선을 와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던 겁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말만 듣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군대가 없겠지, 여기 우리가 갈 필요가 있을까? 자왕과 하겠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직접 와서 29일 날 가서 보고 가서 참전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돼서 6.25 전쟁에 큰 반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6.25 전쟁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북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하면 미군이 다 7월 1일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 전열을 수습해가지고 낙동강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미8군이 어떻게 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개전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개전 전쟁 계획을 우리 군인들이 용심을 발휘해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 높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북한군의 구조를 보면 당 국가 지도자는 김일성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는 누가 지고 있었느냐? 그때는 최영권이라는 사람이 군을 지고 있었습니다. 공산국가들은 당도 중요하고 국가 주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국가들은 군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북한군은 김일성이 아니라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이전 중국군 소속 조선족 부대가 기둥이기 때문에 군대의 통수권을 바로 이 최영권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었어요. 근데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한 북한은 한강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논쟁을 시작해요. 왜 논쟁을 시작하느냐? 바로 춘천에서 홍천 개선에서 북한군이 치고 수원을 먼저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근데 그때 최영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춘천에서 있는 거기다 전화를 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니 이거 먼저 수원을 먹게 되는데 이거 너희가 내려 못해서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 먼저 들어왔잖아. 언제면 수원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몇 시간이면 바로 돌파합니다. 그래 진짜입니다. 뻥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기다리면 되겠지. 그래서 야 6월 28일 하루 더 기다려보자. 역시 28일 날도 돌파 못했어요. 29일 날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이제 뚫리면 바로 탱크 타고 수원을 내려갑니다. 29일 날 또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책상에서 김일성과 최영권은 책상을 치면서 한강을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수원에 내려간 다음에 수원으로부터 양쪽으로 압축해서 한강 이남에 지키고 있는 국군을 포위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29일 날 또 논쟁이 결정합니다. 30일 날 이제라도 넘자 하는데 최영권이 끝까지 버텨요. 왜? 최영권은 6.25 전쟁이 한 주일 동안에 끝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일성은 벌써 판이 풀렸다. 이제 안 된다.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러고. 그래서 30일 날 김일성이 자기가 당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당권을 이용해서 최영권을 전선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누구를 임명하느냐? 자기의 수장인 이 김책이라는 사람을 전선사령관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개전 초기에 한 주일 동안의 전쟁을 끝낸다는 그 작전 계획이 뒤틀어지면서 첫날 6월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북한에서 대싸움이 일어나고 최영권을 이렇게 못 친다는 건 뭘 말하냐? 앞으로 북한군 내부에서 중국군 출신 장성들은
다 옷을 벗게 되고 계급장을 내놓게 되고 김일성파인 만주파가 군권을 장악한다는 그런 인사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전 초기에 북한의 모든 작전을 뒤틀게 만든 그 위대한 힘은 바로 6월 25일 날 저녁 백두산함, 그 다음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순천을 지키고 있던 우리 국군의 힘으로 다 이루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6.25 전쟁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또 그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아무 나라나 다 전쟁은 그 나라의 해당 수도를 먹는 것이 가장 큰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누가 먼저 들어가서 누가 먼저 거기다가 깃발을 꽂느냐, 이게 전 세계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이건 국민의 사교와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쭉 보세요. 뭐 임진왜란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싸움은 바로 한강을 누가 차지하냐 이 싸움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특이한 건 뭐냐? 다른 나라에서는 서울이면 서울에서 차지하기 위한 기본 전투가 다 서울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그 전 전쟁 때도 그렇고 서울 막상 서울에서는 큰 전투가 없어요. 서울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다 어디서 있냐? 그 전 단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 전 단계 작전이 잘 진행되면 서울은 쉽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6.25 전쟁 때 결국은 이 논리에 기초해서 김일성도 서울을 치기 전에 부산을 먹고 그 다음에 수원을 먹고 그 다음에 서울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6.25 전쟁 때도 지금 이 논리를 따랐는데, 자 낙동강 전선에서 장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미국이 이때 당시 여기에 포부은 포탄양 하루에 얼마를 포부했냐면 970톤을 포부했습니다. 완전히 불가다예요. 비행기가 뜨고 포가 들이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전력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 허물어지지 않느냐? 이거 대단히 군대의 심리와 관련돼 있어요. 낙동강만 넘어가면 부산이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겠는데, 이런 심리적 상태인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에서 무너지면 큰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양쪽이 필사적으로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으로서 배후에서 이 북한군을 포위하자 이렇게 상륙작전을 계획을 세우는데,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미군의 모든 참모들은 어디다가 상륙작전을 펴자고 하는가 하면 이 군산에다가 상륙작전을 펴라고 합니다. 왜 군산이냐? 군산에다가 대규모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북한군의 배후에 이전선을 형성해서 여기에 있는 군과 낙동강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이 합동해서 압축해서 여기서 다 북한군을 괴멸시키자. 이게 미 합참에서 만든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요, 지금 제가 뒤돌아봐도 이 메가더 장군은 정말 신 같은 사람인데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매일 올라오는 전황 리포트를 보면서 메가더 장군은 만일 군대를 여기다 상륙시켜서 여기다가 하려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전쟁이 끝날까요? 전투가 양측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아마 여기다 대고 상륙작전하면 이 지역에 있던 북한군은 야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돌격해서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자. 어느 둘 중에 어느 한 전선은 무너뜨리라고 더 필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신의 한 수로 싸우지 않고 북한군의 전선을 순간에 무너뜨릴 방도가 뭘까? 이걸 생각하고 메가더 장군은 생각은 어디에 꽂히느냐? 바로 이 서울에 꽂힙니다. 지금 북한군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는 여기서만 이기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러는데, 북한군의 심리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여기다 그대로 둬두고 유엔군이 먼저 서울에 가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라는 유수 한 방이 여기에 있는 북한군에 전해진다면 완전히 그 다음날 멘붕이 빠져서 전투력을 순간에 잃고 무기 묶어먹고 다음에 그가 뺑소니 칠 거다. 이런 신의 한 수를 생각하고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상륙해서 서울을 점령하자. 다 반대로. 왜? 인천은요, 이 조수 간만 차이가
8m 밖에 안 되고 2 내지 3시간 동안의 작전을 성공하지 못하면 갯벌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만약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수백 척이 나라는 배가 갯벌에 뜨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배가 기울겠죠. 그러면 병사들이 다 내려야 됩니다. 내리면 몸이 어디까지 갯벌을 차냐, 어떤 데는 몸을 넘게 이렇게 되면 그저 북한이 조준하고 쏘는 대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어지 장군은 바로 모험을 해서 이 작전을 성공시켜요. 성공시켜서 결국은 9월 28일 날 유엔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여기다 대고 야 이놈들아 싸워가 필요 없어. 서울 이제 다 우리가 먹었잖아. 끝내 라고 방송하고 피라 뿌리니까 그렇게 죽기 내기라던 북한군이 순간에 붕괴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대단히 위대한 작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때 당시 왜 그렇게 서울에 집착했을까요? 서울에서 전쟁을 끝낸다. 서울을 먹었다라고 하니까 순간에 무너지고 왜 서울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혹시 여러분 지금 북한의 수도가 어디죠? 평양이죠. 6.25 전쟁 때 북한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6.25 전쟁 때도 북한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남북의 정부는 2개였지만 수도는 하나인 거예요. 서울. 그래서 서울을 차지하는 자가 이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온 사력을 다해서 서울을 점령했는데 그 서울이 북한군 배후에서 다시 유엔군과 국군에 넘어갔다고 하는 순간 북한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장시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6.25 전쟁에서 정말 희생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개전 초기 6월 25일부터 6월 30일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서울을 북한군에 내준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런 사건도 있지만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밑거름을 깔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군의 힘으로 만들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6.25 전쟁 때 직접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시면서 아직까지도 6.25 전쟁의 산신으로 계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좀 일어서 주십시오. 네. 자, 박수 한번 더 크게 드려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북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예? 통일된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 이제는 통일이 안 돼. 그래서 설문조사 해보면 한 7 내지 80%에 달하는 주민들이 통일은 이제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70년 동안 이제 분단되어 있고 조금만 이제 20년만 지나면 100년이잖아요. 한 세기, 한 민족이 100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동질성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 두 나라가 다시 두 하나로 연결된다는 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대다수 젊은 친구들은 지금처럼 거저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북한 사람들 보고 통일이 될 걸 원하세요? 라고 설문조사하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예? 통일을 합시다 이렇게. 왜요? 왜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 한데 이제는 저 사람들 불쌍한데 저 불쌍한 사람들 이제 우리가 좀 챙겨주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여론의 대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돼 있고 반대로 저렇게 못 사는 북한에서는 좀 한국하고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한국만큼 잘 살아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북한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과 10년, 20년 전의 북한이 무엇이 다른가?
이 뭐의 다른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게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 서구독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했어요. 동부독일에 비해서 서구독일이 4배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하면 우리 예산이 다 동부독일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저쪽으로 지출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뭐 필요해요. 그래서 서구독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별로 통일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동부독일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베를린 장벽에 와서 시위하고 해서 결국은 서부독일 사람들이 동부독일 사람들이 그 통일 열망을 보고 맞아 통일하자. 그래서 서부독일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통일을 주도해서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갔는데요. 이제부터 북한의 지금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의 경제 제도는요, 우리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제도입니다. 북한도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였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북한 주민의 70%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70%가 자본주의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재래시장과 같은 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의 출현. 바로 이 장마당에서 자기가 만들고 몰래 밀수해온고 또 국가 상품을 도둑질했고 이런 걸 이 장마당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통일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에 장마당이 나왔을 때 이 장마당은요, 이 장마당을 북한에서는 메뚜기장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조그마할까요? 옆에 자전거 있고 이걸 왜 작은가 하면 만일 경찰이 너 좀 상인들을 단속하러 온다 하면 즉시에 도망칠 수 있게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저기 망보는 사람이 경찰이다 라고 하면 즉시에 도망칠 수 있고 도망쳤다가 또 가면 다시 모이고 그래서 이때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초 단계인 그런 원시적 자본주의 단계인 메뚜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전부터 이 메뚜기장이 뭘로 변했느냐 이렇게 진드기장으로 변했어요. 장소도 똑같아요. 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망칠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10년 전부터 북한 사람들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국가 지도자가 김씨가 하라면 하란 대로 했는데 하라면 하란 대로 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경찰이 와서 짐을 뺐으면 저항하고 해서 이 진드기장이 이 메뚜기장이 진드기장으로 변했고 지금의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의 재래시장입니다. 이게 재래시장이에요. 자본주의가 지금 완전히 구조적으로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뿌리 박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걸 없애버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별의별 조치를 다 했지만 이걸 없애지 못하고 점점 북한의 인민 시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도 다 짓고 전기도 있고 이렇게 우리 재래시장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싹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싹이 자라면요 뭘 생기느냐? 내 생계는 내가 챙기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왜 국가 지도자, 국가의 충성을 해야 되느냐? 날 보고 살리지 못할 바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의식이 지금 북한에서 싹 트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20년 전부터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받은 세대와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는요 세대 간의 연결을 직접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컴퓨터도 좀 하고 있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다루고 있지만은 저는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아이고 컴퓨터를 알아야 하니 뭐 책도 보고 뭐 옆에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북한에서 배웠는데 2000년대부터 북한에서 공식 컴퓨터 교재를 넣고 북한의 지금 20세, 30세 세대들은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나면 뭘 생기죠?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거의 대부분 가정들에는 데스크톱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컴퓨터가 지금 있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북한과 없던 북한, 제가 80학번인데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큰 세대와 컴퓨터가 있는 데서 큰 세대가 뭐이다느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북한에서는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정보가 대대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없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는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인데 이건 당국의 통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오면서 우리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어떻게 교류하죠? 망을 통해서 하든지 대부분은 북한과 같이 통제가 심한 데는 USB로 통합니다. 친구들끼리 USB를 주고받으면 그 자리에 뭐 있는지 또 컴퓨터에서는 복제가 가능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좋은 콘텐츠와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게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컴퓨터가 북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고 우리 임영웅과 같은 그런 훌륭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잘 부르고 BTS가 나와도 그걸 볼 방도가 없잖아요. TV를 못 보는데. 그런데 지금은 USB만 들어가면 다 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가 출현한 이 세대, 바로 이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유지되려면 그 국가의 정체성, 그 국가의 이념, 소야 가치를 믿는 세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정권의 차이, 이념의 차이, 가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라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헌법의 가치를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를 믿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자기 국가의 가치를 믿지 않는 순간에 그 국가는 존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북한의 세대는 지금 어떤 세대냐? 놀라움의 세대. 미국 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놀라움의 힘. 인간이 나는 누굴까? 내가 믿었던 게 이게 사실이 아니었네 라고 큰 충격을 받는 것이 놀라움인데 모든 믿음과 정체성의 혼란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놀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드라마, 우리 콘텐츠를 보면서 일단 처음에는 놀랍니다. 이게 뭐지? 한국이 이렇게 잘 살다니. 우리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바로 수십 킬로미터 휴전소만 넘어가면 거기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다니. 처음에는 놀라움이에요. 두 번째는 부러움. 난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애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외관 생활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뭐 해외 파견 가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런던까지 구미시까지 가잖아. 그럼 비행장 터미널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비행장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가 90년대, 2000년대 이양할 때 제일 많이 관광 다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런던 타고 오려고 이렇게 줄 서면요, 북한 사람은 저 하나고 앞뒤에 다 한국 사람이고 비행기칸에 앉아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딱 너무 부러워서 저한테 항상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아버지, 우리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나요? 이겁니다. 우리는 좀 우리 할아버지 6.25 때 좀 몰라면서 서울에 가지. 이게 뭐냐? 바로 놀라움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자, 내가 놀랐어. 부러웠어. 저 사람들 하는 거. 영화 다 봤어.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탈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잖아요, 저처럼. 또 북한에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 마지막 단계는 뭐 현명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단계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봉건 사회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 추적들, 조선시대 때 보면 외국에 가보고 와서 이거 아니네라고 하는데 상투부터 끊고 그 다음에 한복 벗어놓고 양복 입고 구두 닦아 신고 뭐 이러고 나가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미국 갔다 와서 보고 미국 가보니까 다 미니스커트네 라고 와서 그 다음부터 긴 치마 벗어버리고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입잖아. 그러니까 인간은요, 뭘 보면 어떤 심리가 생긴다면 부러우면 그걸 한번 모방해보는 모방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는 어디까지 왔느냐? 놀라움, 부러움, 모방. 한국 젊은이들처럼 한번 모방해보자 라는 모방 심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가 먼저 왔을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개념이 먼저 왔을까요? 네, 이 사진은 언제쯤 될까요? 네, 그때입니다. 우리가 민주화의 87 체제가 구축된 것은 8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스커트가 왕 때로부터 민주화가 구조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한 몇 년이 걸렸을까요? 네, 저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예면 지금 아직도 이런 폐쇄적인 이런 구시대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이 문화의 가장 앞장서는 선구자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성들입니다. 이 미니스커트 거저먹지 마세요. 그러면 북한에 지금 미니스커트가 도착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평양시골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평양에 가면 온 평양시민이 다 쳐다봤어요. 야 저기 치마 맞아? 저게 무슨 치마야? 놀랐어. 이 여성분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놀라는 표정이잖아요. 평양시에 외국인들이 이 미니스커트 보고. 지금의 북한 고려 항공의 스튜어드 공사원들입니다. 점점 치마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치마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 야 한국 영화 보니까 다 미니스커트 입고 한국 여성들 다리도 정말 멋있던데 우리도 한번 올려보자 이거예요. 북한의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주차기가 서서 이만한 몽둥이 들고 서서 치마 내리고 무릎 올라가면 안 되고 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기 앞에 와서는 치마를 내리고 정문을 통과한 다음에 한 10일간 가면 다시 올려줘요. 그래서 하루에도 북한 젊은이들의 치마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이걸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북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시간이 돼서 그것까지 보고 강연을 마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자 남자가 들이껴안고 버스 정거장에서 뽀뽀하는 거. 이거 여러분 신기하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언제부터 우리가 이거 신기하지 않게 여겼던 게 언제쯤부터 될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자기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정거장, 지역, 제가 며칠 전에 미국 갔다 오는데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탈출구 거기 앉았거든요. 좀 이야기해서 내가 다리 불편한데 좀 비즈니스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코노미 탈출소에 앉아있는데 어느 전 구간 내내 젊은 여자친구 카풀인지 뭐 아직 데이트하는 애들인지 모르는데 그 앞에 나가서 전 기간 어느 기간에 계속 들어가고 뽀뽀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속에 나는 남들이 보는 버스정류소나 지하철 안에서 남녀가 껴안고 이렇게 안아봤다. 어쨌든 해보시죠. 언제쯤부터 우리가 이거 지금 뭐 아무 데가나 다 길거리가 다 누구도 관심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언제부터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다 그러려니 하고 이게 하나의 우리의 문화 공간으로 자죠. 한 20년 됐다는 분이 한 30년 됐다는 분들 조금씩 가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북한의 지금 젊은이들은 북한은 대단히 유교 사상이 심합니다. 절대 길거리에서 이러다 큰일 나요. 이거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껴안고 뽀뽀하고 돌아갈까요? 안 할까요? 어르신들이 출퇴근하고 드나드는데 공원 갔다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는 분들이 드나드는 이런 데서 북한 애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할 것 같아서 자 동영상 한번 좀 봅시다. 장소로 가리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신부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서 숱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장소들에서 저렇게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로벌 속으로 추적하게 놀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저들의 차림새를 봐서는 도무지 공하고 공인인지 가늠하기 힘든 정도인데 남녀 간의 진정한 윤회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 주문 마셔야 제대로 선다는 진단의 기준을 세우든지 이 저녁의 손목에는 무려 4개에 달하는 금속 팔찌가 끼워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2개씩이나 달려있습니다. 친구 이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리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진향이라고 써달렸으나 정장을 보란듯이 그리고 식체 사진까지 남기는 겁니다. 그래요. 요새 지금 평양에서요. 지금 난리가 난 게
여소마다 어르신들 단속해가지고 젊은 총각 이손 못 잡게 하고 뼈안치 못하게 하고 서로 이거 애정행동 못하게 하고 이거 지금 곳곳에서 그럽니다. 근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화적 변화. 이건 전혀 불가능. 이거 불가능한 걸 지금 하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 보셨죠? 북한과 한국은요 성씨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두 법칙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진향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은 뭐라고 이름할까요? 북한은 이라고 합니다. 이진향 다 주민등록도 그렇게 됐어요. 북한은 로가라고 하고 우리는 노가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는요 주민등록에는 자기 이름이 이진향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하면서 백년가 계약서에서 지금 쓰는데 거기에는 자기 이름을 이진향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소개할 때 저 혹시 이름 어떻게 되세요? 번호 줄 수 있으세요? 하면 성씨 이가 가진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를 이가라고 말 안 한대요. 나 이철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난 이철수다. 주민등록은 이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놀라움의 가주다 준 정체성의 변화. 자기 성씨로 바꾸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시하는 게 뭘까? 우리 동양 문화에서 우리는 성씨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야 내가 진짜 그걸 했다면 내 성을 갈겠다. 성을 가지고 근데 북한 애들은 지금 성을 다 갈고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남과 북에 지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변화기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뭔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권력이 지금 대단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무너지고 있냐? 부질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여자 남자 애정행위 하는 거 저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야 저게 될까요? 외국 글자가 세게 서 씹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듣고 더 말해서 절대 성씨를 때 이가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결혼식 100년가 맺으면서 저렇게 자기 이름에 이신양이라고 써붙이고 이렇게 개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국가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AI 시대에 어떻게 대변하겠느냐. 이걸 지금 모든 수업들이 달라붙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장마당에 부르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올인하고 있지만 아직도 방책을 찾지 못해요. 세 번째 남과 북이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제 0.7이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0.6선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북한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지금 유엔에다가 공식 보고인 거는 1.38명, 1.3으로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숫자도 이거 왜곡된 숫자입니다. 제가 80년생이에요. 제가 90년대에 결혼했는데 애를 90년대에 낳았어요. 제 학급의 학생 수가 3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결혼해서 애 2명을 낳은 커플은 34명 중에 절반도 안 돼요. 다 한 명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한은 1990년대에 북한이 통계를 왜곡했지만 저는 북한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1% 합계 출산율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딱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1인당 GNI,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었을 때 그때부터 커플들이 가족계획, 패밀리 플래닝, 가족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를 낳을까 말까, 하나 낳을까, 둘 낳을까, 아니면 서희 낳을까 이렇게 부부간에 토의해서 합의된 애를 낳는 것을 패밀리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드느냐? 소득이 1만 불이 넘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아무리 해도 관계없이 인간은 벌써 1만 불을 넘어서면 생활에서 여유가 생기고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을까 낳지 말까 생각. 근데 북한은 지금 1만 불이 아니라 1인당 GNI가 3,000불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뭘까 수십 년 전에 저렇게 북한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북한이 결혼을 안 합니다. 북한도 지금 국가 소멸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지금 북한도 우리 한국화되고 있어요. 한국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북한 젊은 애들도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과 북이 지금 70여 년째 휴전선을 통해서 갈라져 있고 정말 동질성이 더 크냐 이질성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 새로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한국과의 통일을 연관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고 있고 이들이 북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은 뭐 한 20% 정도 조금 넘겠지만 10년 후에 되면 40% 되고 20년 후에 되면 60% 돼서 이들이 주류 세력이 있을 텐데 저는 통일은 꼭 온다고 생각하면서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